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1강입니다. 여기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 변화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퇴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희 선생님을 비교하는 거를 안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한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까먹어요. 다음 강의가 마침 조선 후기 사상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제일 앞부분에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조선 후기의 경제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건데요. 여기도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선 후기의 수치 체제의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조선 후기 때 세 개의 세금을 손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판서로 한번 잡아볼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조선 후기 때 수치 체제를 손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고구려든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건장한 농민이라면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농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일부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갖다 바칠 의무. 두 번째, 특산품을 갖다 바칠 의무. 그 다음 세 번째가 건장한 남자라면 후하 국가에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은 군대가 돼서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돼서 또 군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손대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그러면 손대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은 큰 양난을 겪습니다. 양난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양난리를 겪으면서 농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국가의 역할은 뭐냐? 농민들을 잘 토닥토닥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농민들을 잘 토닥토닥 해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는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국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샘솟아칠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용돈을 2배로, 3배로 올려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오토매틱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때 제일 좋은 거 뭘까요?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거예요. 세금을 손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손을 댔던 세금이 뭐냐면 특산품 거두는 걸 손을 댑니다. 자, 왕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누구? 강해군이죠. 강해군. 강해군은 실리적 중리 외교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이거 대동법이라는 거를 실행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대동법은 시험에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하는 거냐? 특산품을 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대동법을 시행하게 됐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산품 거두는 거는 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 폐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박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폐단 때문에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특산품을 거두는 거는 그 전에 도대체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폐단은 뭐냐면 이 예전부터 특산품 거두는 거는 호당징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집집마다 특산품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평해요? 선생님 공평한 거 아닙니까? 뭐가 공평해요? 여러분들 봐요. 101호는 사과 2개, 102호도 사과 2개, 103호도 사과 2개. 공평해요? 공평한데요, 선생님? 에이, 이게 뭐가 공평해요? 봐요. 101호는 한 달에 100만 원 번대요. 102호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103호는 한 달에 1억 번대요. 근데 똑같이 사과 2개를 내래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호당징수는 쉽게 설명하면 누진세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폐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폐단이 가장 심각해요. 이거는 어떤 폐단이냐면 물품 배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무려 30년 넘게 고향인 대구에서 사과 농사만 지은 사과 베테랑입니다. 사또가 오겠죠. 동진씨 특산품 세금 내야죠. 네 사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사또 특산품 준비했어요. 사과 2개 사과 이용. 그러면 사또가 뭐라 할까요? 동진씨 아니다.
동진씨 사가 아니다 사가 아니다. 광어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는 30년 넘게 사과 농사만 지은 사과 베테랑입니다. 근데 저보고 지금 광어를 내래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광어 내야죠.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 박납의 폐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납부를 특산품 내는 납부를 방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박납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박납인이라는 사람이요. 저한테 다가옵니다. 어머 동진씨. 동진씨 특산품 세금 내야죠. 동진씨 사과 농사만 짓는 사람이 어떻게 광어를 어떻게 사서 내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한테 돈을 주면 제가 대신 광어 사다가 갖다 줄게요. 진짜요? 당연하죠. 어머 너무 고마워요. 그럼 얼마 드리면 돼요? 동진씨 착하잖아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이 광어 한 마리당 10만 원, 20만 원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머니께서요 광어회가 드시고 싶다고 마트에서 광어회를 사오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2마리를요 20만 원 주고 사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께서 그 20만 원짜리 광어회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뺨을 이 광어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사기죠, 사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장 빌어먹을 박납인 사기치지 마라. 내가 직접 광어 구해온다. 띠기딕 소를 타고 5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광어 2마리를 3만 원, 6만 원에 사온 거예요. 사또에게 갖다 바칩니다. 사또, 광어 2마리.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동진씨, 아니다. 이 광어, 눈빛이 흐리멍텅해. 쓸 수가 없어. 동진씨, 광어 여기 비늘 다 까졌다. 이거 쓸 수가 없어. 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박납의 폐단이에요. 이미 사또랑 박납인이랑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오는 것만 사또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납의 폐단입니다. 가장 심각한 폐단인 거예요. 이거 지금 못 잡으면 농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했던 게 바로 광해군의 대동법입니다. 그러면 이 대동법은 선해청이라는 창구에서 실행을 했고요. 요 2가지 폐단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호당징순거를 잡기 위해서, 이 폐단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토지 결당징수로 세금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집마다 지금 이건 세금을 때렸잖아요. 집집마다 사가 세금을 때렸던 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제는 집집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가장 큰 폐단, 물품 배정의 문제. 나는 수십 년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선을 갖다 바치래요.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물품의 배정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특산품 대신에 현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물.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 귀한 지역은 동전도 귀한 지역은 옷감인 배 등으로 징수하게끔 했던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토지당 쌀을 거두는 건 어떻게 거두냐? 요거도 아셔야 됩니다. 토지 1결당 쌀을 12두를 징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 1결이 뭐냐면요. 토지 1결은요. 쌀이요. 300두가 생산되는 땅을 토지 1결로 봐요. 그러면은 땅이 좀 기름진 땅이면 땅 평수가 좀 작아도 될 거고요. 300두가 금방 나오겠죠. 그 다음에 땅이 넘나 좀 쓰레기 같은 땅이다. 자갈밭이다. 그러면은 땅의 평수가 좀 커야지 300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토지 1결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 9,000평 땅의 평수가요. 정말 땅이 좀 쓰레기 같은 땅이면은 땅의 평수가 한 2만 평 정도는 가져야지 300두가 생산되고 토지 1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쌀 12두를 내게끔 했던 게 대동법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봐요. 여러분들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서울에 나의 아파트가 없죠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돈도 못 벌고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 이때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지금 또 9,000평, 2만 평이면 어마무시한 땅인데 이때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땅에다가 지금 세금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을 많이 가진 양반이나 땅을 많이 가진 분홍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누진세잖아요. 토지 1결에 12두면은 2결 같으면 24두, 3결 같으면 36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반들은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도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로 땅이 없는 농민들, 저 같은 경우, 서울에 아파트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거예요. 어머, 나 이제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국사 시간에 보게 되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 박스에 박납의 폐단 설명이 들어가요. 박람인이 물건을 샬랑샬랑 꿀랑꿍 10배, 100배까지 뻥튀기 안 돼요. 다음과 같은 폐단을 잡기 위해서 시행하였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1결당 쌀 12두를 징수하였다. 그 다음 현물 대신에 쌀, 동전, 배 등으로 징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또는 선행청에서 시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이거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는 왕은 사가 대신에 뭘 받은 거예요? 사가 대신에. 사가 대신에 이 사가 대신에 쌀, 동전, 배 등으로 돈으로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is king, 왕이 사과를 끊을까요? 아, 사과 먹어야죠. 근데 이제는 사과 대신에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왕이 이 돈을 가지고 사과를 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신 물건을 사올 사람을 지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꾼을. 그가 바로 누구냐?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공인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박납인이랑 다른 거예요. 이 공인은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공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공인에게 심부름 리스트 종이를 주겠죠. 여기에는 사야 되는 물건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대신에 받은 쌀, 동전, 배 등을 여기 지어주겠죠. 그러면 이 공인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겠죠. 시장에 가서 상품을, 화폐,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시행의 결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이거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동법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토지 1개당 쌀 12두 징수, 그 다음에 쌀, 동전, 배 등을 징수하였다. 그 다음에 특산품 대신에요. 그 다음 공인이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배경은 박납의 폐단, 강해군 때 실시했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토지 결당 1결당 쌀 12두, 쌀이 귀한 적은 옷감, 동전 등을 거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안정이 됐고 여기는 빠졌지만 지금 공인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별공징상 요거는 심하긴 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심화를 준비하시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심화는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심화가 아니라 더 깊은 심화라는 거예요. 모든 특산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가도 동네 시장에서 LMS,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럼 백화점에 가야죠. 그것처럼 돈을 대신 받아도 시장에 가서 호랑이, 호피 같은 이런 귀한 레어템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구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곡물이라 그래서 별공, 임금님한테 진상한다 그래서 진상,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농민들의 삶이 완벽하게 안정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화의 심하고요. 자, 그래서 대동법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정법입니다. 여기도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광해군 때 우리는 대동법을 시행한 걸 봤고요. 그 다음
광해군 다음에 즉위를 했던 게 인조입니다. 인조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가지를 다 겪잖아요. 그러면 이 인조도 백성들을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를 손을 대냐? 바로 전세,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손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거두는 세금은 예전에는 어떻게 세금을 거뒀냐? 요건 또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요. 전분6등법, 그 다음 연분9등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거뒀어요. 제가 이거는 그때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업적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종대왕의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을 시행하였다? 찾으면 또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겁니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밭점,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땅이 정말 쓰레기 같은 땅인지 정말 비옥한 기름진 땅인지 따라서 6개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분, 1년을 기준으로 등급을 9개로 나눕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또 분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전분6등법, 연분9등법에 따라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 올해 슈퍼 풍년이에요. 올해 슈퍼 풍년이고 제가 가진 땅이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면 맥시멈 20두만 내면 돼요. 반대로 제가 올해 슈퍼 흉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진 땅이 이렇게 자갈밭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낼 때는 4두만 내면 돼요. 자, 그러면 4에서 20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제도입니까? 넘나 아름다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나온 제도죠. 이거도 기준이 토지 일결이에요, 여러분들. 토지 일결이 쌀 300두가 생산되는 걸 토지 일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일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풍년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사또가 오겠죠. 동진씨 세금 내야죠. 네 사또 저 올해 농사 지었는데 사또 농사 망했어요. 올해 너무 흉년이었어요. 사또. 그리고 사또 제가 가질 맛은 정말 척박한 땅. 너무나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두를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럼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동진씨 아니다. 동진씨 올해 풍년. 동진씨 가진 땅 넘나 비옥한 땅 20두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농민들이 못 버티겠죠.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순간 국가는 아예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조가 어떻게 하냐? 손을 댑니다. 그 손을 댔던 제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영정법이에요. 영정법은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게 영정법입니다. 농민들아 도망가지 마라. 농민들아 많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니들에게 정말 예전에 이 거둘 때 정말 최소한 만큼만 세금 거둘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알았어. 농민들아 당황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이 이제는 예전에 제일 적게 낼 때만큼만 토지 일결당 많이도 아니야. 제일 적게 낼 때만큼만 4에서 6두 정도만 내면 안 되겠니라고 영원히 딱 고정을 시켜버린 게 영정법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4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장난질을 치니까 제일 적게 낼 때만큼만 내라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영정법을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이게 대동법의 오답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동법의 오답 선지로. 걸러내야죠. 대동법은 토지 1결당 쌀 12두잖아요. 요게 들어가서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또 좀 이따 보는 균여법의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인조 때 실행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 풍용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사실 대동법 때처럼 완벽하게 농민들의 부담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4도가 또 쓰레기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온갖 잡세를 갖다 붙입니다. 여기 보세요. 수수료 운송비. 무슨 말이냐면 야 위에 수도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운송비가 필요해. 우리로 치면은 뭐 배달시키면 배달료 붙이는 것처럼 잡세를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 우리 엄마 가마가 부서졌어. 가마비 추가. 호나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접대비 추가. 이런 식으로 온갖 잡세를 갖다 붙여서 농민들의 부담이 궁극적으로 줄어들지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긴 했던 게 영정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여법이에요. 균여법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대동법과 마찬가지로요. 또 판서로 잡아야 돼요. 이 균여법은 누가 실행을 했냐면 영조 때 시행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갖춰 죽였던. 영조는 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왕 문제로 업적 문제가 나올 때 균여법을 시행하였다 했을 때 영조 문제가 되면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영조가 시행했던 제도는 뭐냐면 지금 균여법입니다.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자, 균여법은 무슨 세금을 손대는 걸까요? 군대 가는 세금을 손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군역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손대려고 했던 게 바로 균여법이다라는 거. 그러면 또 봐야 되겠죠. 군역의 폐단에는 도대체 어떤 폐단이 있었냐? 자, 역사는 반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또 봐요. 지금 또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걸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꺼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갔다 왔어요. 장교로. 하하하하하. 예비군까지 끝났습니다. 하하하하하. 다 끝났어요. 국방의무는 끝났는데 근데 지금 또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뭐 병력 비리라든지 또는 높은 고위층들 보면 병력 비리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저도 사실 군대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요. 만약에 다음 생에 안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수 있으면. 똑같습니다. 사람 심리가요. 이때도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안 가기 위해서는 꼼수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꼼수가 나오냐? 제가 군대를 가야 돼요. 국가공사에 지금 도로를 공사하는데 제가 가야 된대요. 요청이 왔어요. 그때 내가 야 영호야 나 다시 혹시 도로공사로 안 갈래? 싫은데? 영호야 1억 줄게. 갔다 와. 여러분들 군대 가래요. 1억 준대요. 그럼 갑니다.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호야 또 날 부르네. 야 1억 줄게. 또 나 다시 갔다 올래? 영호가 미안해 동진아. 옆 동네 철수가 1억 5천 주기로 했죠. 못 가겠죠. 못 간대요. 근데 어떻게? 난 너무나 가기 싫어요. 그러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사또한테 다이렉트로 찌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무슨 바보입니까? 이거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군적 수포제라 그래서요. 아예 군대 가야 되는 애들 리스트를 다 적어요.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국가가 포를 거두는 거예요. 옷감인 걸. 옷감 포를. 그래서 어떻게 거두냐? 알았다. 군대 가기 싫으면 1년에 이제 2필만 내라. 2필만 내면 군대 가는 거 빼줄게. 라고 군적 수포제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역의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그러면 또 군역의 폐단을 하려면 제가 또 동진 4도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4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또 세금을 내러 가겠죠. 4도 동진이가 왔어요. 4도 군대 가는 군대 세금 내려고 왔어요. 4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할까요? 아 근데 또 게시판에 또 항의가 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을 언급했더니 연예인을 언급하지 말래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미래에 저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와이프와 결혼을 했어요. 우리 3인 가족이에요. 이 토끼 같은 자식은 다행히 저를 아니라 저희 미래의 와이프를 닮은 정말 귀여운 딸이에요. 우리 3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3인 가족은 군대 가는 세금을 누구만 내면 돼요? 나만 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3인 가족은 1년에 2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또 동진이가 왔어요. 사또 군대 가는 세금 2필 딱 하는 순간 이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동진씨 아니다. 2필 받고 2필 더. 네 딸 사또 딸인데요? 심지어는 초딩인데요?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네 와이프 뱃속에 애기 사또 뱃속에 애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사또? 너그 아빠, 너그 아버지 사또 우리 아버지 60살 넘으셨는데요? 이제 아닌데요?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너그 할배, 할아버지 사또 우리 할아버지 해분 어디 살아있다 불사신 청년 2필 더. 이게 바로 군역의 폐단이에요. 돌아버립니다. 분명히 저는 2필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무려 10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티겠죠.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내야 되는 이 10필이요. 웃긴 게 옆집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옆집도 바가지 쓴 10필에 제 거 10필, 20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못 버티겠죠. 도망가요. 그래서 웃긴 일이 벌어져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남으면은 혼자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다 뒤집어 쓰잖아요. 마을 전체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록은 마을 전체가 사라진대요. 여러분들을 치면 아파트 한 동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역의 폐단입니다. 그러니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영조고요. 그러면서 시행했던 게 균역법이에요. 그러면 영조가 왜 이런 폐단이 생길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조선은요. 군대 가는 세금은 양반은 빼줬던 거예요. 양반은 빼줬습니다. 그러니 문제다. 양반 이놈들이 지들이 군대 가는 세금을 안 내니까 이렇게 악독같이 삥을 뜯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균등하게 역을 부었겠다. 양반들도 원래 군대 가는 세금을 때리게끔 했던 게 바로 균역법인데 양반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전하, 아니 저기 있는 농민들과 우리 양반들이 엄연한 클래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냅니까? 안 됩니다, 전하.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균역법이 원래 시행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시행은 되지는 못하지만 영조의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을 줄여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년에 2필인 거를 무려 1필로 줄여줍니다. 보세요. 세금을 지금 무려 50%를 디스카운트 시켜준 거잖아요. 할인, 박앤 세일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1년에 2필인 걸 1필로 세금을 걷어서 줄여주는 건 좋은데 국가 세금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돈이 절반이 줄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의 월급이 절반이 줄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기본 레벨이 아니잖아요. 기본 같은 경우는 2필을 3필로 줄였대요. 균역법인 거 알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여기 밑줄을 쫙 꺼버려요. 1년에 1필로 줄였대요. 영조가 시행했고 샬랑샬랑 꿀랑꿍. 그러면 이거 줄였으면 이 50% 빵꾸 낸 걸 메꾸기 위한 정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밑줄 꺼놓고 다음 같은 부족분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 또는 재정 마련 정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기 쓰는 게 정답이에요. 자, 양반들아, 땅 많은 가진 애들아, 니들 군대 가는, 특히 양반들, 니들 군대 가는 세금 빼줬잖아. 그러니까 많이 말고 빼줬으니까 요 정도만 좀 내줘. 토지 1결당 쌀 2두 정도만 좀 내줘. 많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작. 똑같은 말로 결장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 1결당 2두를 결작을 징수하였다. 결장미를 징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많은 또 분홍들 찾아가요.
돈 많은 분홍들의 자식들도 딩가딩가 놉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니들 그냥 놀지 말고 돈 주고 관직 하나 사. 이거 사고 관직 하나 얻으면 멋있잖아. 아, 그냥 놀아도 관직 가지고 놀아. 라면서 선무궁간포라고 해서요. 포를 내게 되면은 선무궁간이란 관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무궁간은 뭐냐면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도 혹시 학창시절에 오락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각 반마다 오락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잘 몰라요. 선생님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평상시에 활동을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수학여행 때 한 번, 수학여행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활동하는 게 오락부장이잖아요. 제가 오락부장을 좀 해봐서 압니다. 그것처럼 명예직, 이 오락부장이 힘을 가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선무궁간이란 명예직을 돈을 받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얼마냐? 1년에 한 필 정도만 내. 그러면 이거 줄게. 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장세, 그리고 염세, 선박세. 어떤 세금일 것 같아요?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야죠. 어장세는 어장을 관리할 때 받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염세는 소금. 선박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면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것처럼 배를 타고 다니면 세금을 또 내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원래는 왕실 재정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얻어낸 세금 같은 경우는 왕족들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이 지금 모자라니까 이 왕실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된다라면 어떤 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가지가 균역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앞에 배웠던 대동법이나 그 다음 영정법이 오답 선지로 들어간다라는 거 걸러내셔야 됩니다. 특히 균역법은 요걸 가지고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두 가지를 찾는 걸 했을 때 두 개를 또 고르셔도 돼야 된다라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다 잡아드렸고 PPT로 가시면요. 국력의 폐단이고 영조 때 시행했고 1년에 2필인 걸 1년에 한 필로 무려 50%를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그러니 빵꾸난 걸 메꾸기 위해서 결작 1년에 1결당 2두, 그 다음 선무궁간포 1년에 한 필, 잡세,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재정으로.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여준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 1년에 한 필로 줄였지만 야, 동진이 네 딸 한 필 추가, 네 뱃속에 애기 한 필 추가, 네가 할아버지 한 필 추가 이런 식으로 여전히 폐단은 사라지질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결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일반 농민들에게 부과를 시키면서 또 힘들어졌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균역법의 여기 핵심 내용 여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조선 후기의 진정한 이제 경제 전체를 봐야 돼요. 여기는 만약에 if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크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이따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를 매긴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통째로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 봤던 신라하대 사회상이나 아니면은 언제입니까? 그 고려시대 때 원간석기 때 물어봤던 그런 혼란상 이런 것들 물어볼 때처럼 여기에 몇 개 키워드를 집어던져 놓고 조선 후기의 경쟁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오답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오답으로 고려시대나 그 전의 시대 때 경제 내용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핵심인 이양법을 잡아야 됩니다. 자, 판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선 후기 경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의 모든 게 바뀝니다. 그게 바로 뭐냐? 농업기술인 이양법이죠. 이 이양법이라는 것 때문에 조선 후기의 경제는 당연하거니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이 이양법을 또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모내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내기법은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워낙 중요하니까 단독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양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냐? 어떤 농업 기술이냐? 요걸 한번 잡아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예전에 벼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씨를 그냥 뿅뿅뿅뿅 뿌렸어요. 그러면 슝슝슝슝 알아서 자라나는 거죠. 요거를 직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따단딴딴딴딴 따단딴딴딴딴 모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다 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아픈 거예요. 슬프게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부모님 품에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큐베이터에 키워서 어느 정도 아기가 건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부모님 품으로 돌려주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저기다 심는 게 아니라 이런 모판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심어서 자라난다라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옮겨다 심는 게 모내기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모내기법이 이게 뭔데요, 선생님? 자, 모내기법이 왜 중요하냐? 일단 치명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옮겨다 심는 동안에, 맞죠? 그러면 옮겨다 심기 전에 지금 모판에 키웠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모판에 키우는 동안 농경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져 있잖아요.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이때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농사를 짓게 되면 1년의 농사를 2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린 이모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모작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로 치면 연봉이 최소 2배가 뛰는 거예요. 농사를 2번 하니까. 그러면 이때 이모작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농사를 하냐? 우리 조상님들이요. 게임을 만들 때 절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초딩 때 했던 그 게임 기억나세요? 요렇게 팔 벌리고 쌀! 보리보리보리 쌀! 보리보리보리 쌀! 무슨 농사? 이때 보리 농사를 짓는 거예요. 벼농사, 여기 모판에 벼를 기르는 동안에 보리 농사를 하면서 이모작을 했다라는 거. 요게 이 양법의 장점이죠. 두 번째, 또 치명적인 장점이 어려운 얘기를 한다라면 김매기 노력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김매기 노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건 또 뭐냐? 이 김매기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잡초를 제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해봤던 수많은 알바 중에 기억에 남는 알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바 중에 힘든 만큼 돈을 많이 주는 알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잡초 뽑는 알바가 있어요. 잡초 뽑는 알바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름에 땡볕이 쫙 찔 때 그때 활동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띠를 하나 두르고 농경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오로지 유일한 낙은 그겁니다.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계속 무슨 로봇처럼 허리가 으스러지듯이 계속 잡초만 뽑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땅 주인이 날 욕하겠구나. 와요. 야, 운동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너 아직도 너 이거 잡초 뽑는 걸 며칠 했는데 아직도 잡초랑 작물을 구분을 못하니? 아, 구분 못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헷갈립니다. 이것이 잡초인지 이것이 작물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정말 대단한 동물인 게 적응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욕을 막 하면요. 정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3일, 4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너는 욕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욕이 이렇게 나오면 일로 막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제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순두부찌개 먹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웃긴 게 뭐냐면 밥을 먹고 왔어요.
유일한 낙이니까요. 밥을 1시간 정도 먹고 쉬고 딱 오면은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또 옛말 틀린 말 없다니까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람 독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라이 이 잡초 같은 새끼야 라면서 욕을 할 때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잡초 같다고. 옛말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정말 뻥 안 치고 제가 여기를 스튜디오를 이렇게 잡초를 뽑고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 밥 먹고 잠깐 왔는데 그 자리에 또 뭐가 나 있어요. 이 노동력이 확 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씨를 뿌렸잖아요. 가서 막 골라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모판에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옮겨다 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심겠어요? 여러분들 학교 책상 줄 앉듯이 일렬로 줄 세우겠죠. 이렇게. 그러면 딱 보고 줄에서 조금이나마 삐져나온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싹 다 잡초예요. 그냥 가서 뽑으면 됩니다. 김매기 노력이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판에 또 키우다 보니 이모작도 가능하지만 모판에 키우면은 생존율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수익량이 또 수확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거.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양법이요. 고려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조선 후기 때 와서야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유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이걸 금지를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보세요. 여기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옮겨 심어야 될 때 흉년이다. 가뭄이 들었다. 예를 들면 햇빛이 너무 쬐서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땅이 쩍쩍쩍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옮겨다 심지를 못하겠죠. 어떻게 심어요? 원래 모내기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심을 때는 농경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에 하나 가뭄이 들어버리면 올 한 해 농사는 그냥 그대로 말아먹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가뭄에 취약한 게 또 이 양법의 단점인 거예요. 유일한 약점. 그래서 국가가 초기에는 금지를 했습니다. 조선에서. 왜? 아, 국가가 무슨 카지노 도박을 해요? 오예, 올해는 이 양법 대박, 세금 2배, 3배 더 받겠다. 오예, 올해는 가뭄, 슈퍼흉년, 이 양법도 못했겠네. 오예, 수익 제로. 아, 무슨 도박이에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금지를 했지만 메리트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농민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농민들이 알아서 저수지나 댐 같은 수리시설을 만들면서 이 양법을 자기들끼리 보급을 하면서 널리 확산됐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 특징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시행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양법 얘기를 내놓고 이 양법과 관련된 다음과 관련된 농업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1번, 2번, 3번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 양법 때문에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 양법의 결과,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농업 생산량이 최소 2배는 뛴다니까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연봉이 최소 2배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연봉이 최소 2배가 뜁니다. 심하게 뛰면 맥시멈 10배까지도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아버지께서 연봉이 10배가 뛰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님의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아버지를 얼쳐매고 온 동네를 뛸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 연봉이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 연봉이 뛰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부터 재질이 달라져요. 삼겹살이 올라오다가 한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 양법으로 돈을 많이 번 농민들, 이런 농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부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농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치를 부리겠죠. 어디를 가서? 시장을 가서 사치를 부릴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의 와이프가 통진 씨, 신발이 해줬어요? 오빠 미니 걱정하지 마라. 와이프의 신발만 사줬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 3인 가족 신발을 다 바꾸겠죠. 자, 여유가 생기니까 시장에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법 때문에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농이 생기면 빈농이라 그래서 아주 폭망해버리는 농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전에는 100평의 땅을 농사 지을 때 사람이 5명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몇 명이 있으면 될까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왜?
김매기 노동력이 확 줄었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농사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양반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내가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세금을 떼갔다라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가진 노비만으로도 농사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는 농민들 중에서는 아예 농사를 못 짓는 농민들도 생기는 거예요. 완전 거렁뱅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일할 공간은 따로 생겨요. 그거는 좀 이따 잡을 거고 이렇게 또 분홍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러면 코딱지만한 거라도 자기 땅이 있는 농민들은 이제 분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보세요. 아까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5명이 100평을 경작했더라면 이제는 한 명이 100평을 경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넓을광,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는 관작 형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전처럼 여러 명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100평 지을 때. 한 명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 형상이 성행하였다. 찾으면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농민들이요. 이때 또 뭘 하냐면 상품작물이라는 거를 재배합니다. 상품작물은 뭐냐면 아까 제가 집어 던졌던 사과를 비롯해서요. 여기 있구나. 네, 사과를 비롯해서 고추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에요. 자,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작물은 팔기 위한 작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나 배나 귤 같은 것들은 그거를 기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처음부터 목적이 팔려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걸 상품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추니 담배 같은 거. 이거는 안 먹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기른다? 이건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하냐? 조선 초기 때는 제가 아무리 사과 농사를 지어봤자 시장에 갖다 놔봤자 사는 사람 일부 양반들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폭망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제가 이거 시장에 갖다 놓으면 돈을 많이 번 분홍들,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볼겠지만 그런 상인들도 사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와서 뭐가 활발해졌다?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타 등등으로 구황작물도 재배가 활발해져요. 구황작물은 뭐냐면은 이거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구황작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해졌다라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심화에 걸맞는 선지가 될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농민들이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을 가진 사람은 다이렉트로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내가 땅을 빌렸어요. 그러면 땅을 빌린 주인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면 그 주인이 자기 땅에 맞는 세금을 국가에 알아서 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따박따박 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월세를 내는 것처럼 땅을 빌려받은 사람들은 내 땅 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건데 예전에는 어떻게 냈냐면 타조법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냈어요. 칠타,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이게 뭐냐면 땅을 빌렸으면 땅 주인에게 무조건 내가 생산한 거의 절반을 갖다 바치야 되는 거예요. 반타작.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땅 주인이 맨날 와서 간섭하는 거예요. 동진아, 왜 그렇게 놀고 있니? 어서 빨리 농사를 짓고 거름을 좀 주고 하렴. 계속 감시를 합니다. 왜? 무조건 생산한 거의 절반을 가져가니까 무슨 노비는 아닌데 노비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맨날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타조법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와서는 지대, 땅지, 땅에서 내는 세금,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뭐로 바뀌냐? 바로 도조법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도박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주인을 찾아가요. 주인님, 제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주인님, 제가 딜을 합시다. 제가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예전에 제가 세금 제일 많이 냈을 때만큼 무조건 낼게요. 간섭하지 마요. 주인의 입장에선 나쁘지 않잖아요. 왜? 옛날에는 열심히 해야지 생산량이 늘어나서 많이 가져갔다라면 맨날 구경 가는 거잖아요. 맨날 감시하러 갔다라면 이제는 감시 안 가도 흉년이 들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많이 낼 때만큼 세금을 내겠대요. 아 진짜? 아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경을 끄겠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도조법이에요. 이 도조법은 미리 액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최종 생산량의 무조건 절반을 가져간다면 이거는 미리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게임방 가보셨어요? 게임방에 정액제라고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 10,000원을 미리 현금을 딱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제를 하면. 그 10,000원 시간이 6시간이다. 그러면 6시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똥을 싸든 밥을 먹든 코를 파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예요. 미리 처음부터 액수를 정해버립니다. 도박을 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 양법 때문에. 상품작물 재배하면 또 되니까. 이거 잘만 터지면 무조건 최소 2배 보장이잖아요. 많이 돈 모으면 10배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가볼게요. 시장에서는 상업이 발달하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돈을 많이 번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상은 뭐냐면 개인사, 개인 상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상이 누가 있었냐면 의주에 만상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만상은 딱 봐도 누구와 교류하겠어요? 청나라와 무역을 하겠죠. 청나라 물건을 받아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경에 송상이라고 있습니다. 심화에서는 이 송상을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부산 쪽에 가면은 동래내상이라고 있어요. 딱 봐도 누구와 무역을 할까요? 일본이랑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 동래내상은요. 그리고 서울 한강에 한강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했던 서울경, 서울의 강을 이용했던 경강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게 시전 상인들, 국가로부터 금난 정권을 받았던, 물론 정조 때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지만요. 이런 시전 상인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 만상은 청나라와 무역을 했고요. 이 청나라에 받은 물건을 여기 있는 송상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송상은 받아다가 내상에게 넘겨주면 이 내상이 일본에 갖다 팝니다.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받은 거를 송상에게 넘겨주면 송상은 또 받아다가 만상을 통해서 청나라로 갖다 파는 거예요. 이 송상은 중간에 껴서 중개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체인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송방이라는 전국 체인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4개 치부법이라 그래서요. 요거는 여러분들 심화에서만 나올 거예요. 4개 치부법은 뭐냐면 송상애들이 만든, 우리로 치면 돈장부 있죠. 돈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 출납장부. 그 장부를 기재하는 기술 방법이에요.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4개 치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고안했던 게 또 송상이고 이대로 이렇게 상인 큰 상단을 꾸려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 나올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강상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강을 이용한다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한진택배예요. 운송업, 택배업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물자들을 한강을 이용해서 배송해주고 운송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누렸다라는 거.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 지도를 통째로 줘요. 가나다라마. 다음 각각에 해당되는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물어보기도 하고요. 요 지도를 통째로 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인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작 형상이 성행하였다. 도조법을 지대 납부형 방식으로 성행 유행하였다.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떼돈을 번 상인들이 다 뭐가 될까요? 자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더욱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가 되어갑니다. 흔히 독점적 상인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고가 등장했다 또는 도고로 발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허생전 아시죠? 어느 시간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허생전을 보게 되면 허생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제사를 앞두고 제사에 필요한 도구를 다 사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딱 왔을 때 물건을 사고 싶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때
품절난 걸 알고 비싼 가격에 갖다 파는 거죠. 우리 최근에 마스크 때문에 엄청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거예요.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고입니다. 이들 상인들이 나중에는 도고로도 성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화폐를 신나게 씁니다. 그러면서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라는 거. 사실 이 상평 통보는요, 정신병자가 되었던 인조 때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지만 제대로 유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와서 상평통보가 전국주로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평통보가 유행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돈의 씨가 마릅니다. 이건 또 심화예요. 심화의 심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돈을 뭐 그렇게 쓰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잘 쓰지도 않는데 이거 나중에 똥값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쓰니까 돈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이 또 좋은 게 뭐예요? 썩지를 않잖아요. 옛날에는 쌀을 막 재워놨더라면 이제는 돈을 재워놓으면 됩니다. 썩지도 않고 가볍고 좋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찍어도 지금 또 봐요. 몇몇의 소수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 돈을 거의 한 80% 가까이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에게로 밀집이 됩니다.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서 돈을 아무리 찍어도 돈이 모자라는 전황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선 후기 경제까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민영수공업이 성행했다라는 게 등장을 해요. 민영수공업은 뭐냐? 민이 운영하는 수공업이라는 거예요. 민이 운영하는. 그러면 예전에는 뭐였냐? 예전에는 관아에서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조선 팔도에서 신발을 제일 잘 만드는 신발 장인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조선 초기 때는 제가 만약에 동진 슈즈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신발을 만들어 시장에 갖다 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아무도 안 사요. 돈 많은 양반들 몇몇 명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영,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발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만들어주고 월급 좀 받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진짜 개인 동진 슈즈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왜? 이제는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도 신발을 사잖아요. 그러면서 민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 오답으로 관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찾으면 이건 오답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또 하나가 발달합니다. 뭐냐면 선대제수공업이라는 게 발달해요.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OEM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인들을 찾아가요. 특히 동진을 찾아갔습니다. 동진 사장님, 동진 사장님, 동진 슈즈 신발 망켤레를 만들어주세요. 망켤레요? 미안해요. 망켤레 만들 재료도 없고요. 저 돈도 없어요. 그렇게는 못 만들어요. 맥시멈 100개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때 상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동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망켤레에 해당되는 돈 미리 먼저 대금 지불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신발 재료도 제가 구해줄게요. 그냥 당신은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이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OEM이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마트에 노브랜드 제품 아시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감자칩. 정말 싸고 양도 많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설마 그 감자칩 공장을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마트는 감자칩 공장과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감자칩 공장아 니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고 재료를 주고 뭐 만들면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표 갖다 붙이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게 OEM 제품이에요. 신발로 치면 이거죠. 아디다스 봐요. 여러분들 아디다스 보게 되면 전부 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아디다스예요? 아니죠. 아디다스 본사는 독일입니다. 독일 거예요. 그러면 독일에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공장 지어주고 재료 다 갖다 주고 돈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발만 만들 뿐이죠. 만들면 그걸 받아서 아디다스 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 갖다 붙이고 가격표 갖다 붙이고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게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 때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돈을 번 수공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미안해요. 난 이제 그렇게 돈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난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바로 만들게요. 나중에는 레벨업 하게 되면은 독립수공업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쇄거리. 인쇄거리면 인쇄하는 사람들이 쫙 몰려 있잖아요. 그걸 뭐라면 점처럼 모였다 그래서 점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자, 이렇게 민영 수공업이 성행에 따라 또 성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영광업이 성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영광업의 반대는 또 관영광업이겠죠. 광업이 뭡니까? 광산이에요. 광산. 이 상인들이 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자기들이 광산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원자재를 헐값에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광업은 어떻게 운영됐냐?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국가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잖아요. 광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제가 장교를 봐서 알잖아요. 갑자기 명령이 내려왔어요. 야, 동신아, 네! 밑에 애들 병사들 데리고 나가서 정리 정돈을 좀 하라고. 대포 쏠 수 있는 공간을 좀 청소 좀 하라고. 데리고 나갔어요. 총소리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멍멍이 판입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게을러 빠집니다. 왜? 1도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들 돈을 받니? 뭘 보여? 그럼 저는 미끼를 던지죠. 얘들아, 우리 빨리 하자. 빨리 하면 내가 빨리 끝낸 시간만큼 니들 PX 군대의 편의점입니다. 거기 데려가서 니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도 편해요. 빨리 끝나니까. 얘들도 편합니다. 왜? 빨리 끝내고 쉬고 맛있는 거 얻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힘든 거예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이때 상인들이 정부 우리에게 광산 운영권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니들이 운영할 때보다 세금 더 많이 줄게. 국가 쌩납니다. 콜! 광산 운영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민영광업이 성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많이 가진 상인들이 광산을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광부들 중에 베테랑 광부를 찾아가요. 그리고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덕대제라고 얘기를 해요. 떡대가 좋은 사람, 베테랑 광부입니다. 이 상인들이 뭐냐? 옛말 틀린 거 없어요. 우리 돈 많은 친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등장해요. 이들이 물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물주가 베테랑 광부 덕대를 하나 고용을 해서 얘한테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광부 영입해서 광부 다 고용하고 해서 한번 광산 한번 운영해봐. 오케이, 콜? 그러면서 덕대가 광산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덕대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덕대가 경영령 CEO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나세요? 이 양법이 시행되면서 100평 땅에서 한 명만 있으면 농사 다 짓잖아요. 땅에서 쫓겨났던 4명, 이 4명들이 여기와 여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 가서 상인들 집 나르거나 광산 가서 일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게 조선 후기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뭐가 발달할까요? 지방의 장시가 발달합니다. 지방에서요. 자, 지방의 장시가 발달하게 되면 또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 흔히 5일장, 6일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열리는 시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돌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이 보찜을 메고요. 보따리 장수. 바로 보부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방 곳곳에 5일장, 6일장 시장이 열릴 때 이 보부상이 사이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보부상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장시가 발달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장시가 발달하면서 또 어떻게 되냐. 지방에서는요. 곳곳에서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포구 산업이 또 발달해요. 포구가 뭐냐면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또요. 전 세계의 물류 유통은 배로 움직여요.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한계가 있죠. 빠르지만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육로로 가는 거는 교통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로 많이 물류가 움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물류의 80% 이상이 배로 움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사업이 망하지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이때 포구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배들을 이용한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경강상인도 마찬가지고요. 배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상인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포구 산업이 발달하면서 포구가 있는 곳에 뭐가 등장하냐면
객주와 여각이라는 것도 등장을 해요. 요것도 심화의 심화입니다. 객주와 여각이 뭐냐? 자,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동진 신발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어떻게 후후후후 이렇게 배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또는 여기 근처에 포구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건 신발을 제가 만든 망켤레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신발 망켤레를 일주일 만에 다 팔 수는 없잖아요. 하루 만에 파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먹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보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들고 왔으니까. 이거 보관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중개업도 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서 자고 있는데 찾아와요. 동진씨. 아? 저기 강원도 저기 경기도에서 온 아저씨들이 신발 사려고 왔더라고. 연결시켜줘?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신발이 있으면 그거 가져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건데 신발 보관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은행 역할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맡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객주와 여각이 또 성행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무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하는 무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띵호와 또 청나라 상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 상인과 합법적으로 하는 무역을 아까 얘기했지만 개시, 이거를 국가에서 하는 무역이라 그래서 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게 있으면 뒤로 몰래 하는 후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하는 무역이라 그래서 사무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밀무역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다 잡아드렸습니다. 판서가 기똥같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요런 몇 개의 키워드를 제시문에 집어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조선 후기 경제를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단독으로는 이양법, 그 다음에 여러 상인들 각각, 특히 송상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상인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부상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요거 다 잡아드렸고 이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보겠습니다. 가게 되면 이 양법이죠. 이 양법은 시험에 단독으로 모내기법, 노동력이 줄었고 수확량이 늘었고 벼보리 이모작이 가능했고 이것 때문에 한 명이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는 광작 현상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들어왔고 조선 후기 때 널리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견정법인데 요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선지로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간 적도 없고 정답이 된 적도 없긴 한데요. 견정법은 뭐냐면 밭농사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요. 예전에 요렇게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씨를 뿌렸더라면 요렇게 땅을 파고 여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경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고랑에다 심는다 그래서요. 자,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이런 거 책들인데 요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동노동은 뭐 두레를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경영의 변화인데 지주 전원제 확대 보시면은 소작지 면적 너비 이것도 필요 없고 농민계층의 분화, 분홍층이 성장하였다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그리고 구황작물 재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심화의 심한데요. 쌀이 마진율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쌀 수요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밭을 아예 논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쌀 생산량이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대 변화는 기억나세요? 반타작 타조법에서 도박을 거는 정액제, 인터넷 게임방 정액제, 액수를 미리 정하는 거. 농민에게 유리합니다. 이거는요. 왜? 간섭을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에 비했을 때 거의 한 3분의 1을 갖다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영수공업. 민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고 선대제 수공업이 있었고 여기서 돈을 번 상인들이 어떻게? 상인들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수공업자들은 독립수공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모여듭니다. 철기는 만드는 사람들, 옹기,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모이면서 점촌이 형성되게 됐다라는 거. 우리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선대제 수공업이 활발하였다.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고 광업도 민영광업이 성행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덕대제. 자, 분업을 토대로. 그러면서 앞에 봤던 여기와 여기에 땅에서 쫓겨났던 농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상, 상인들이죠. 만상, 의주 만상이고요. 청나라와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송상, 개성, 개경에서 일을 했던 아저씨. 송방이라는 체인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했었고 사계치부법 아까 얘기했었죠. 독자적인 회계 장부 만드는 그 기술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대상 부산에서 활동했던 그 다음에 경강상인 강을 이용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야 되겠죠. 찾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앞에 했던 애들이 도고로 발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평 통보 쓰지 말래도 화폐를 널리 씁니다. 그리고 돈이 씨가 마르는 전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거. 나중에는 신용화폐인 환엄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가지고 가나다라마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만 콕 찍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유상을 가지고는 장난질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평양에 유상이 있었다라는 정도? 네. 그 다음에 장시와 포구입니다.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면서 지방의 장시가 발달했고요. 그걸 연결했던 게 보부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구, 장시보다 규모가 크죠. 왜? 배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스케일이 큽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객주와 여각, 지금으로 치면 은행가, 숙박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 청나라와 합법적인 무역 개시가 있었고 뒤로 하는 후시가 있었고 일본 또 합법적으로 하는 무역이 있었고 뒤로 하는 무역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역을 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 교류했다라는 거고요. 네. 보시면 상부작물 재배입니다. 사료를 주게 돼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생강밭, 모시밭, 고구마밭 이런 것들이 이익이 봐요. 최소 10배예요. 10배. 지금. 이거는 다 뭐예요? 파밥, 마늘밥. 이거는 내가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팔려고 기르는 거잖아요.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했던 건 조선 후기 경제잖아요. 그때 내용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신분제 동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끊고 다음 강의 때 사상 부분을 넘겨서 거기 사상 부분 하면서 여기 같이 잡을게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